지금 임재 변호사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생각보다 좀 변론 시간이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3차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공수처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구인, 그러니까 인치를 시도하면서 수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가장 중대한 재판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느냐, 전직 대통령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출석을 해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한 것이다 이렇게 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전격적인 출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이제 내일 출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물어볼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주어지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적어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좀 의미를 갖지 않았나 싶고 증인신문 같은 부분들이 다음 기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변론이라던가 치열한 공방은 다음 변론 기일에서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이제 핵심 공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고 이제 국회 측은 이게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 관계자 진술과 언론, 국회 발언 등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다시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어 논리고 내세우고 있는 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고령 2호 작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엄의 요건 같은 부분, 이제 계엄의 겉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대로 시행할 마음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특히 오늘 CCTV 화면을 재판정에서 함께 재판관들과 보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 좀 진입하는 모습들, 군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헬기 같은 부분이 국회 쪽으로 진입하는 모습, 선관위로 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았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이 CCTV 자료 등이 좀 편향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어떤 비상계엄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거나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있지 않았으며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는 일관된 논리를 피고 있고요. 이에 반대해서 청구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군 병력들이 대다수 정말 많은 병력들이 이동을 했고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으며 실질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비상 입법 기구의 마련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CCTV 화면만 보더라도 실제로 군이 이제 국회를 막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양측이 좀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정 이후에 이동을 대기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오늘 들어올 때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화면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나갈 때에도 퇴정한 이후에도 이동 차량을 통해서만 나가는 모습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습 외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따로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지난 영장 구속 청구 때도 판사가 질문했던 게 이제 비상입법기구 관련돼서 질문했는데 오늘도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비상입법기구가 상당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당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였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제 쪽지가 전달이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 쪽지에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어떤 재정 마련 방안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상입법기구 이제 이름 자체도 생소하잖아요. 네. 결국 어떤 입법을 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인데 국회에게는 어떤 재정 지원을 차단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뭔가 실제로 국회를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그렇다면은 결국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 비상입법 기구를 마련하려 했던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매우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변호인단이 앞서 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으로부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헌법재판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끝나고 답변하겠다라고 했지만 비상입법 기구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유추해 보건데 이 비상입법 기구의 존재 자체, 뭐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거나 국회에는 모든 그런 재정 지원을 끊고 다른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면 그 입장을 부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포고령 1호에 나온 부분 중에서 정치를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즉 국회를 아예 못하게 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 포고령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이 지금 진술로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실행에 옮겼다. 이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수사를 대규모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 모두가 지금 그 포고령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문서로서 남아 있으니까 어찌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것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포고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1호가 문제되는 점,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조항은 국회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걸 잘못 베껴 쓴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진술을 해서 이 포고령 자체는 사실 계엄에 있어서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엄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한 거다.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작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전의 군사정권 시기에 그 포고령을 보고 기초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행금지 같은 부분만 제외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좀 검토를 해준 것으로 지금 일단락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누가 작성했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이 포고령에 담긴 내용처럼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하려 했느냐 이 부분이 헌법재판은 물론이고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을 집행을 실제로 하려고 했느냐가 이제 국가 비상입법기구가 그래서 또 중요한 이유인데 이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뿐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발언의 취지는 사실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들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띄워놓고 보자면은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그 쪽지를 누가 썼느냐 이것도 쟁점이 됐는데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다고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쪽지를 썼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받아 적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스스로 혼자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진술 발언만을 놓고 보자면 쓸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었다라는 의미가 실제로 그 물리적인 작성하는 그 주체 이걸 적은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란 뜻인지 아니면 그런 일을 실행하거나 그런 일을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다. 김일건 전 국방부 장관뿐이다. 이런 의미인지 아직 이 제한된 진술만으로는 전후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쪽지의 작성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은 관여한 바가 극히 적다 내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하고 나서 지금 이동을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차 변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퇴정을 한 상태로 여기서 이제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취재진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얘기가 이제 맨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진술은 그거였어요. 이 사안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제일 잘하는 사람 나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즉 증거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입증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은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바가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정도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느냐. 그 위반의 중대성. 까지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전 과정과 관련해서 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이지만 아무 때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건이 갖춰졌느냐 네. 이 부분을 결국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갖춰졌다. 이 전국의 혼란, 뭐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야당에 줄줄이 탄핵을 시키고 있는 상황, 뭐 이 예산의 삭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런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후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얘기해야지만 다른 사람들, 재판장들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출석한 것도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거듭 물어보고 있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에서도 질문이 나온 것이 그래서 어떤 국정의 혼란이 있었는가 어느 정도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그런 침탈이 있었던 것이냐를 다시 되묻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증거, 선관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의심을 갖게 된 합리적인 계기나 동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충분히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 이제 탄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정말 그게 최후의 수단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역시도 앞서서 이러한 조건이 있지만 정말 이것이 최후 수단성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헌법재판소는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이제 탄핵이라는 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비상계엄도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만들어둔 그런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포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대통령의 굉장히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법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이 통치행위라는 것도 물론 대통령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영역은 맞지만 그때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내 판단에 의해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내가 판단했다면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해당한다. 그 재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만한 그 전후 사정을 적어도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현재 심판 3차 변론이 끝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정 이후에 구치소
교도소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동을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회 측 변호인 입장은 심판이 끝나고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심 판정에 입정하기 전에 정말 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입법기구를 제외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짧게 답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좀 이번에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이 변론 전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게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을 보자면은 이미 이제 이 변론에서 진행된 얘기들이 이제 그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출석의 의미라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출석을 직접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 이제 변론 기일들이 쭉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출석을 할 것인지 출석을 한다면 이제 어떤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 앞으로 뭐 공수처의 수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할 계획인지 정도를 좀 크게 밝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 이제 공수처의 이 구속 기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황에서 공수처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해서 이제 강제 인치 조치를 해서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것인가, 뭐 방문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 조사를 이루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런 전 과정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서 공수처 수사에 관한 입장 그리고 만약 검찰로 이제 다시 이첩이 되어서 공소 제기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럼 그때는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구속 강제 인치,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오늘이 헌재 탄핵인데 탄핵 변론 기일인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수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소법을 인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산하는 정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또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탄핵 심판과 지금 어쨌든 이 형사상 내란죄에 대해서의 수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법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처벌이 대상이 되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만을 놓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이 처벌이 되는 행위인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거라 같이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에서도요, 이제 이 탄핵 소추가 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서 이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 심판을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멈출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멈출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네. 사실상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진행해도 사실 무방한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의지만 보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3심, 그러니까 결국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만약 이 헌법재판이 이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다 듣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동안은 그럼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또 보자면 사실상 이미 관련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럼 수사에도 어떤 적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분간은 수사는 수사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네. 이 가는 방향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기한이 열흘,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근데 이 시간을 조율하면 또 어차피 또 기소는 검찰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20일이라는 시계가 이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구속의 기간 20일은 일단 기산점은 체포가 집행된 날로부터 20일인데 그 가운데 체포적 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서 그 기간이 더해지고 나면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최장 2월 7일까지로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와 검찰이 이 시간을 유용하게 잘 배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기소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기소를 하려면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고 공소장 작성에는 당연히 그 시간이 들게 되거든요. 네. 공소장 작성은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좀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최대한 본인이 쓸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써서 실제로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몇 차례 더 시도를 해볼 것인지 아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조사된 바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검찰의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충분히 공소장을 작성할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인지 이 공수처와 검찰 간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협의라든가 시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수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가서 이제 옥중이나 그 안에 있는 교도소 일부를 좀 바꿔서 수사하고 조사한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즉 서면 조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방법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문 조사라고 해서 이제 구치소에 방문해서 수사기관에 조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자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례에서 보더라도 네. 방문 조사,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신분상의 지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예우 부분이라든가 경호 부분도 함께 문제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은 좀 경호처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 그리고 나서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3차 변론이었고 1시간 43분 만에 이 3차 변론은 끝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한 이후에 아직 호송 차량에 탑승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일단 현재 주변의 경계는 계속 강화된 상태, 또 도로도 통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로 이쪽 지역은 굉장히 혼잡한 도로 사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도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국회 측에서는 이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반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를 이제 단순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즉 증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선관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관위로 인력들을 보내서 이제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왜 했느냐를 돌아가 보자면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선관위의 서버가 정말 해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격해오라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밀번호가 정말 단순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의혹 제기에 그쳐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해서 선관위에 대한 의혹
의혹 제기에서 넘어서 선관위가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5번만 변론하겠다라고 했는데 3번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7번 정도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번 네. 정도 지금 아마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은 숫자지만 좀 빠르게 진행돼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지만 추가로 변론기일이 더 치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8번 이상. 네, 8번 이상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보다 쟁점들이 훨씬 더 많고 관련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혐의점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혐의점도 많았고 죄목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10차례가 훌쩍 넘는 변론 기일이 많은 거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번 변론 기일에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네, 이제 문제되는 지점은 사실 빠른 신속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한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이걸 판단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은 그 공백 상태,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국가의 운영에도 굉장히 심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판단입니다. 음. 기일이 더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좀 더 입증할 부분이라든가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또 충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조금 전 오늘 헌법재판소 3차 변론이 시작될 때 모습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이거 재판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은 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입장을 하고 있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입니다. 하지만 1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8명의 헌법재판관이 착석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기 3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3차 변론 영상 처음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취재진들이 있어서 이제 플래시도 터지고 있지만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변론은 시작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초반에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바라는 변론 시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옆에 차기환 변호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국회 측의 변호인단들이 모여 있는 거고,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약간 반론과 변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의 변론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헌법재판소 현재 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모습인데요. 왼쪽에 지금 도로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헌법재판소 본관 정문을 나가는 그쪽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지금 많은 취재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서류들을 꽤 많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본인 역시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제 네. 이 법조인으로서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같은 경우를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환 변호인의 접견 변호사님. 같은 부분도 사실 이제 법무법인 이 구금이 되어 있음에도 KBN 불구하고 파트너스 자유롭게 이광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순욱, 변호인과 충분히 의견을 또 김현근, 교환을 하고 승관정 변호사님.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생각이 됩니다. 20의 김선유 변호사님. 이 화면에 이제 조금 전 시민의 앞서서 이제 한 김남근 2시 정도의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이 도시의 시작될 때 이광주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양측의 가산의 변호인단에 서상범 대한 변호사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작은 한결의 확실히 하지 박혁, 않은 상황이고요. 이원재, 잠시 뒤에 김진환 윤석열 변호사님.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도 화면을 최영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민 지금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8명의 김정인 재판관이 있는데 이 중에 2명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4월 달이면 또 임기가 끝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임기가 대리인으로 종료가 되면은 조대현 퇴임을 변호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배보영 하나의 쟁점이 변호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탄핵 변진환 심판을 변호사는 마치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현 상태로는 일단 이 8인의 재판관으로서 이번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3차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변론에서 보통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자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탄핵까지 가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국헌문란의 목적 같은 부분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 오늘 3차 변론길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추 사유에 그 대한 대리인단이 의견 밝힌 진술 내용이 희망하신다면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헌법재판소 부여하겠습니다. 변론길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그렇죠. 내일 모레도 그럼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인단이 이따 1차적으로 그렇게 예. 밝혔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나와서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 그 부분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아마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대통령이 헌법 많이 들어볼까요?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지난 기일 이후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요지 설명서, 영상 네. 증거 설명서, 윤석열 각 대통령이 쟁점에 대한 요약 서면으로 12월 3일 개엄 20일자 이후에 증거 실제로 처음으로 그 전에는 계속 녹화한 모습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12월 3일 개엄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냈고 그리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께 송구하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한 곳이다. 잘 살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발언도 준비를 해서 발언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재판관들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재판관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이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재판관들, 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예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에 대한 예우, 내가 여기서 진행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모두 반론을 통해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재판관들이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그런 대한 그런 공을 이제 취함과 더불어서 본인 역시도 이렇게 대통령의 지위로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점도
박히고 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제 한 평생을 일해왔다는 그런 신념을 밝히면서 이번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이 첫 변론기에 출석해서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법정에 대한 예우를 차리면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도 공수처가 조사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면서 오늘 오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도 거부하면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피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없는 곳이라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판단받는 기관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벌써 2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변론에 나서야지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판단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한 그런 어떤 말을 발언들, 했는지 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공수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어젯밤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네. 이후에 8차 지금 기일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지금 첫 그 발언을 들어봐도 마지막에도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발언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와는 다르게 그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을 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하기도 했고 이미 여기에 출석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모두의 발언한 부분까지만 지금 보고 있지만 예. 만약 녹화된 영상이 지금 변론이 종료가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변론 과정이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다 공개가 되고 변론 과정의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생중계, 이 헌법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납득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납득을 해야 이 부분의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 변론할 때, 본인이 예. 스스로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예. 이 모두 발언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에 굉장히 철저하게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 조금 전에 이제 3차 변론기는 끝났는데 그 전에 영상을 다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검은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출석한 3차 변론이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4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 2차 변론에서는 3시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오늘도 국회 측 대리인단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난 거죠. 사실 재판 기간, 그 재판의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거나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하는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요. 생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증인 신문에 대해서 또 상대방 측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증인 신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예측해 보자면 먼저 청구인 측에서 탄핵을 소추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서 송부 촉탁 같은 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 채택할 부분 같은 거 채택하고 예. 이런 요지 등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제출한 서면들, 이 서면들이 제출했음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이 법정에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국회 부분에 대한 그 CCTV, 국회에 이제 군 병력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선관 1호의 진입이 모습이 담긴 CCTV 이런 부분을 함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예. 2시간 남짓의 시간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변론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 신문들이 예정되어 있는 추후 변론 기일은 이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증인 증거 채택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들어온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 윤 대통령 측이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 신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상민 전 장관이었어요. 그럼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그 직위를 보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근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결국 국무위원들의 어떤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법률상의 요건에 담겨 있었는데 예. 물론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좀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참여한 인원 내지는 이걸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원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의 절차를 다 지켰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신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결국 그 과정을 다시 구성해 보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을 하나씩 지금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보건대 증인으로서 신문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채택을 하고 이 과정들이 앞으로도 좀 반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은 그 계엄 12.3 계엄 당일날 부산인가요? 지역에서 농식품부 장관이랑 행사를 진행 중에 오후에 갑자기 그 소환을 통보받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 이런 KTX 타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저희가 잠시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한 20분 좀 더 걸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고 1시간 43분 만에 종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3차 변론 기일 시작 부분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국회 해산을 위한 것 아니다라는 그 변론을 했었는데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랑 입장이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23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23일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좀 대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오늘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앞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변호인과 함께 맨 앞자리에 이제 자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함께 대면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진행 과정을 보건대 이제 뭐 분리를 요청하거나 재판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리라고 예. 보는데 이 재판정의 어떤 운영 같은 부분은 사실 이 재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그런 판단에 따라 재량이고. 그렇죠. 재량이 좀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사실 진술이 지금 좀 일치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모두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이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포고령 1호 작성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 1호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 국회 해산권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을 때 그 시절의 포고령을 잘못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전에 입장을 낸 것이 있었고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렇게 입장이 처음엔 나왔어서 네. 이거 지금 서로 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책임을 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 했지만 조금 더 정돈된 입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바로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당 포고령을 이전에 있었던 포고령을 참고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 맞고 김용현 네. 국방부 장관도 본인이 작성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통행 금지 같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일부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올 때 그리고 그 구치소로 복귀할 때 차량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 화면이 멈추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색깔의 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경호처 차량 주변에 있을 때는 뭐 전파 혼란이 있어서 예. 카메라의 신호가 좀 끊기기도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3차 변론길이 끝난 지 이제 약 1시간 정도가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출발을 한 거면 그동안은 그 이동 경로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인파들의 그 정리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사실 경호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위험 인물 같은 부분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호처가 이미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와서 좀 대기를 하고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미 경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 길목 같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더라도 경호처에서 앞뒤로 차량을 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호송 차량이 그 경호 차량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뒤로 이제 주차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좀 전에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확인해 봤죠. 오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묻는 재판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윤곽근 변호사의 답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 영장실질심사 때도 당직 판사가 그 심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가 봐요.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결국 국회, 입법기구가 국회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사에서는 이제 국회,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상황에서 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어떤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이 국회에 대한 권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이 청구인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거로서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유의미한 진술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쪽지 존재 자체를 모른다. 아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오히려 추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쪽지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알았다.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쪽지의 존재는 내가 모른다고 했고 만약 그런 쪽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 부분을 관여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쪽지를 만들었을 텐데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당시 이미 구속이 되어서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있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체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윤곽근 변호사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쪽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누군가 작성해서 최상목 전 그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진술을 한 그것과 괴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발언을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쪽 대리인이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 신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둘이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 진행하자 이렇게 국회 쪽 대리인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이겁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증인 신문 대면하는 거를 피하는 게 이해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당장 있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같은 부분도 사실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재정까지 뭔가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려고 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고 그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그런 부분들, 청구인 측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 내지는 이런 존재가 없다는 부분을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진술 들을 통해서 나왔고 그렇다면 이 쪽지를 누군가는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누군지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지금 구속되어서 기소가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인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대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제 본인은 떳떳하고 특히 지금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직무도 정지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정 안에서 본인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진술로 보입니다. 네. 심판이 끝나고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대리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심판이 끝나고 그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했더니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재판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논의했을까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보자면 일단 CCTV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군 병력들이 국회로에 진입하는 모습 같은 부분들이 확인된 측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쨌든 전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일부라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논의했으리라고 보고요. 정확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겠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금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반박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변론 기일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자 내지는 다음 변론 기일에는 어떤 점들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변론 준비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 측면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도 지금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오후에 변론이 종료가 되었는데 바로 하루 지나서 목요일 날 또 변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1시간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된 건 일단 경호처와의 협의 문제, 이제 이동하는데 통제도 필요해서 시간은 걸렸으리라고 보는데 그와 덧붙여서 그 기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8차 변론 기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잡혀 있는 거는 가능하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반면에 공수처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공수처 조사는 앞으로는 거의 응하지 않을 상황이 높은 걸까요? 그렇죠. 일단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째깍째깍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하루 지나면 변론 기일 또 열립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날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다음 날 있을 이제 4차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어느 정도의 명분은 또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예.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는 장소는 서울구치소인데 예. 지금 이제 이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서울구치소에 대한 그 권한은 구치소에서 전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제 인치를 하는 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제 판례로서 인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리한 처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상당 부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네. 또 추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에게 그럼 검찰로 이첩이 되고 나면 검찰의 수사에는 응한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답해서 예. 여전히 이제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어서 향후 이 내란죄 수사 관련 부분은 다소 좀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사의 성과가 앞으로 없다는 걸 예측이 된다면 2월 7일까지 10일 연장 신청을 하면 구속기한을 2월 7일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일씩 검찰하고 나눠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검찰의 그런 수사 시간을 빨리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이제 집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구속영장도 발부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체포와 구속까지 한 이유가 뭐였느냐. 체포와 구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결국 수사를 위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원의 허락하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한데 수사를 진행을 못했다면 체포와 구속은 왜 한 것이냐. 아니 체포와 구속까지 해두고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떤 인력 낭비 아니냐. 이런 수사력 논란에 또 직면할 그런 상황이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이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수사를 끝마칠지 아니면 이제 검찰로 이런 부분을 이첩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수처 조사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고 윤곽근 변호사가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앞서서 체포적 부심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좀 구속적 부심도 신청하지 않을까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구속적 부심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또 전격적으로 체포적 부심을 또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적 부심은 사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구속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아직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고 당장 오늘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전 지금 변론에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 진술 같은 부분이라던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질문을 예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즉답이 가능하거든요. 예. 또 지금 바로 즉답할 수 없는 부분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하겠다고 지금 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 준비가 된 상태로 보인다. 예. 굉장히 이 부분을 이 헌법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이 부분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인상을 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헌법재판을 좀 우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 아직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 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구속이 되고 굉장히 긴박하게 하루하루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면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도 신청은 가능하나 아직 지금 이 헌법재판소 변론을 준비하느라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8차 변론 기일까지 계속 가능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매번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면 매번 저렇게 그
재판관의 질문을 받고 답변할 기회가 계속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의 지위를 갖는데 예. 이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에게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청래 이 소추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신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신문에 대해서도 아무 질문이나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좀 정제된 질문,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이런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소추단도 직접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탄핵 심판, 이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기일에도 계속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 속도에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나요? 이 본인의 출석 여부가 이 재판의 속도에 영향을 주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이 존재하는 것은 본인 대신이거든요. 네.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출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변호인이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출석 여부와 관련 없이 재판은 진행이 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다고 해서 이 재판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재판의 어떤 그 속도나 재판의 그 기간 같은 부분은 얼마나 뭐 증인 신문 같은 부분이 이뤄질 것이냐, 추가로 증거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채택이 되고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을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앞으로도 더 증인 신청 숫자가 많아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게 정말 그 시간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증인을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가를 보게 되는 예. 것인데 아무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판을 늘어뜨리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고요. 네.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할 측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예. 증인 신청과 증인 신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또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일부를 증인 신청함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비상계엄이다. 이 부분을 좀 입장할 것 같고 이 선관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일부 인력들을 좀 일부 인원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선관위의 어떤 부정 의혹을 어느 정도 입증하려는 그런 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신청한 증인 중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인인지 아니면 이거는 형사 절차로 진행돼야 할 증인인지 그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재판관들이 이런 진행 과정에서 보건대 필요한 인원들인지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제 문서 촉구 속탁 같은 것들을 받아와서 제출을 해야 되는 증거들인지 예. 이런 부분을 또 재판관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앞서서 윤곽근 변호사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치소에 도착을 했을 때 공수처가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부금 상태, 그러니까 구속이 된 상태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다시 한번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은 구속 자체를 위해서 발부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조사를 위한 것이고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강제로 인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강제 인지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떻게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고 또 목요일에 또 바로 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편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이걸 또 강제할 뾰족한 수가 좀 없지 않나
좀 예. 무리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들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면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적어도 그렇다면 왜 구속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면 조사라는 것이 서면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대면에서 조사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사실 표정의 변화라던가 제스처라던가 그 외에도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적어도 체포와 구속을 했다면 대면 조사를 일단 원칙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 서면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12시 48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1시 10분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2, 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는 4시 42분, 43분쯤에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구치소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복귀하는 시간은 거의 2배가 지금 걸리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8번이면 탄핵 그 8번에서 탄핵 그 심리가 거의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이어지는 건가요? 추가로 될 수 있죠. 근데 예. 오늘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다툴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 예. 보입니다. 지금 저도 이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같이 메모를 했는데 메모가 벌써 2장을 훌쩍 넘어갔거든요. 예. 지금 중요한 이제 눈에 띄는 점만 보더라도 지금 비화폰 같은 거 삭제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있으냐 비화폰 통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일 한 적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 강의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 해제 이후에도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제됐다면 문제가 없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절차상의 부실을 문제 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재판에서 또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도 향후 이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지금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청구인 측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군을 동원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군병력이 이용이 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점검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무력적인 뭐 침탈이나 선관위의 뭐 권위를 침해하거나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점검을 하려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일부 군 병력이 선관위 도착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진술을 해서 지금 다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특히 일부 사령관들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일부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국회의원을 지금 이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 사령관들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냐 또 이런 좀 다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다 이렇게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에게 그럼 그걸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죠. 그렇죠. 예. 이 과정을 보자면 이 부분도 쟁점이 되어서 실제로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나온 진술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 반박할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계엄 절차 부실 문제, 선관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점검 차원에서 군병력을 투입한 문제, 그리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그런 부분들, 이 하나가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될 것이라는 쟁점들을 지금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 앞에서 잠깐 짚어봤는데 오늘 탄핵 심판이 3시간 정도 걸렸고 2차 탄핵 심판이 3시간 정도 걸렸고 오늘 탄핵 심판은 1시간 4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나온 만큼 변론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짧았거든요. 이게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뭐 증인 출석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23일에는
증인 출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길어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길어질 가능성은 존재해 보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1시간 40분, 그러니까 2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일반적인 탄핵 심판의 한 변론 기일에서 걸리는 시간보다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1, 2차 변론 기일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던가 이제 변호인단도 이제 다음 변론 기일에 더 충실히 답변하겠다 이렇게 한 취지들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일반적인 탄핵 심판보다 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으로 뭐 이 재판 자체가 너무 빨리 진행됐다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판의 시간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결국 그 주고받은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쟁점들 결국 12.3 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그런 실체적인 문제점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는가 선관위를 이제 뭐 장악하려고 했는가 그 일부 비상 입법 기구를 마련해서 국회를 대체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증인들을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1차, 2차 오늘 세 번째 변론 기회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대통령 측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당연히 뭐 같은 변호인단, 대리인단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는 것과 대리인단이 계속 그 윤 대통령을 대리해서 변론을 하는 것과 그 결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직접 본인이 나온 것과 아닌 것과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그렇죠. 대통령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12.3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일 수밖에 없어서 적어도 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된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판관들과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이 판단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게요. 경찰 특수단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이게 불발이 됐죠. 경호처가 또 불응을 했기 때문인데 이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대상을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지금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예.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승인이 없이 열어줄 수 없다 이 입장을 좀 견지했다고 보여요. 이 대통령 안가 같은 부분의 CCTV는 당일 그 안가 회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복귀를 한 것도 좀 이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차장이 지금 만약 체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또 예.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일단은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지금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소식 들어온 거 보니까 경찰이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경찰에 폭행한 여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헌법재판소 앞에 양쪽으로 버스, 경찰 버스 차량이 쭉 막았었거든요. 당연히 서부지법의 그런 난동과 관련해서 예. 미리 예방 차원이겠죠. 그리고 그때는 경찰들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헬멧과 진압복까지 착용을 했고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런 그 안전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경호하기 위해 본인 그 보호를 받기 위한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서부지법에 관한 난동 사건에 대한 그 난동범들은 많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일부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구속영장이 발부가 예. 된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CCTV라든가 사실 이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도 많이 되었거든요. 예.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유튜브 자료 같은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특정 기물을 파손한 인원이라든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예. 구속영장 발부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음. 이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법원에 뭐 담을 넘는다거나 폭행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면 또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범행의 정도라든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영상들이 막 공개되기도 했는데 유튜버가 직접 촬영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양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올까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단순히 옆에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은 뭐 어떤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작한 측면이 있다면 예. 이 역시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로써 경찰관이 상해의 결과까지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지금 소요죄 같은 부분도 추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예. 소요죄는 다중이 함께 폭력이나 성교회 등 행위에 가담한 것인데 이건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일부 가담 인원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매주 2번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헌재도 괜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도 하고 예, 경계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제 4차 변론기일이 있고 그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그 쪽지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대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마주칠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또 거기서 어떤 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각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재판정에서 필요한데 예.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술에 불이치가 발생한다거나 복잡해질 여지가 없습니다. 네. 누군가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불이치가 발생하고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증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양측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인 신문 하게 되면 국회 측 대리인단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양쪽 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증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이제 4시 42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에 서울구치소에서 올 때는 한 23분쯤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교통통제가 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저희가 그 과정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지금 50분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출발한 지 50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도착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예. 12시 48분쯤에 그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23분 만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마 같은 길을 사용해서 돌아갈 텐데 지금은 시간이 2배 가까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모레가 이제 4차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입법 기구 예산 편성이라 그런 그 문서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쪽지를 전해주지도 않았고 그 쪽지를 언론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모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 사안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오늘 저희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이 크게 이상해 뭐 건강 이상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한 건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윤 대통령이 짧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발언을 열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의 변론과 재반박, 반박이 이렇게 오고 갔고요. 1시간 40분 만에 3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나와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착한다는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모레 23일에는 김영현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상민 전 장관은 2월 6일에 이제 신문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2월 7일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 2월 6일 날 이제 10일 구속 기한을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검찰 쪽에서 수사권을 가져가서 수사를 2월 7일까지 한다면 그 전에 기소는 그냥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당연히. 결국 이 목표는 수사를 통해서 공소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 기한 내에 공소장 작성을 마치고 기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윤 대통령 측이 뭐 공수처나 검찰 조사에 좀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 건가요? 이미 구속영장 발부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었잖아요.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진술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물론 좀 더 실효적인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자료에 더 첨부가 될 수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만들어진 자료,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지금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3차 변론 기일부터 출석을 했고 앞으로 8차까지는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이 있는데 계속 가능하면 나오겠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그 짚어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 판단하는 거죠? 그 포고령 1호도 중요하고요. 예. 그렇죠. 헌법재판은 결국 2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중대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포고령 1호 같은 부분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같은 부분 역시도 항책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 신청했는데 오늘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23일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23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박춘섭은 2월 6일과 11일 이렇게 각각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2월 6일, 11일, 23일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피청구인과 증인의 대면 신문이 뭐 재판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 증인들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됐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재판관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진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 관련해서 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포고령 1호 같은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일부 국무위원 같은 부분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탄핵 심판이 이제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 심판 속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직접 출석하는 예. 부분이 사실 탄핵 심판의 속도에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기는 미칠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본인 출석을 한다고 해서 재판이 더 늘어지거나 길어지진 않겠지만 본인이 적어도 출석을 함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도 이제 계속해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겠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의 지금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이 최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입장을 대변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하려는 이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헌법재판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또 이유로서 하나 작용하는 측면도 아예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남은 변론 기일에도 최대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 기일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재판 기일이 없는 날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응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구속 기간이 남아 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초 이제 뭐 200쪽 분량의 뭐 질문지를 작성해 두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직 그 부분이 다 소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적어도 한두 차례 더 강제 구인 인치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 방식 아직까지는 서면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예. 그런 방식들도 하나의 안으로서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그 발언들을 딱 들어보셨을 때 준비를 좀 탄탄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일단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제 다 응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미 마련을 하고 나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아직은 지금 3차 변론 기일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출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부분의 정당성, 실체적인 부분의 어떤 이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